바로 앞에서 0번 더 풀이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 준비 단계임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인 1번 마법사부터 들어가려 하는데 그 전에 메이저 아르카나가 양극성, 이원성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잠시 짚고 갈게요. 웨이트는 메이저 아르카나 전체를 영혼이 영원에서 나와 물질 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세계로 돌아가는 영적 역사라고 하며 위 세계와 아래 세계의 상징들이 타로에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타로의 상징 안에는 두 세계가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즉, 이원성, 양극성의 통합은 메이저 아르카나 전체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각 카드 안에서도 외적, 내적, 의식, 무의식, 정신, 물질, 남성, 여성, 시작, 완성 등의 대립적 힘들이 흐르고 있으며 그것들을 마주하고 통합해서 하나의 전체성으로 나아간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대립 요소인 양극성과 양과 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동양 철학이 개입하면서인데 서양 신비주의에서는 빛과 어둠, 신성과 물질, 초월과 내재 등의 이원성을 뜻하는 용어만 다를 뿐 그 근본 구조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아르카나가 이런 대립된 양극성, 이원성이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서로 같은 맥락이고요. 양과 음의 표현을 빌리면 1번 마법사를 남성적 원리, 양의 에너지로 보고 2번 고위 여사제를 여성적 원리, 음의 에너지를 대표한다고 봐요. 양이란 활동성, 외향성, 적극성, 빛, 표현 등인데 마법사 카드가 지닌 이미지와 상징에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요. 시작과 행동, 자원과 재능을 실제 세계에 풀어내는 것, 의지로 현실을 바꾸려는 창조적 노력 등의 이미지가 그려지고요. 음은 수동성, 내향성, 반성적, 어둠, 그늘, 직관, 잠재성과 관련돼요. 고위 여사제는 명백한 행동이나 표현보다는 관찰하고 체험하고 듣고 숙고하고 내면을 향하는 특징이 강하죠. 그래서 타로에서 마법사와 고위 여사제를 각각 양과 음으로 보고 두 카드를 서로 보완적인 쌍으로 보는 흐름이에요. 이 관계는 이후 등장하는 3번 여황제와 4번 황제에서도 이어지고요. 이런 이원성의 요소는 각 카드 안에서도 존재하는데 곧 보게 될 1번 마법사는 위와 아래가 통합됨을 보여주는 대표적 카드죠. 2번 고위 여사제에서는 흙과 백의 두 기둥, 그리고 뒤편의 휘장의 수노인 야자나무와 석류도 이원성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이처럼 메이저 카드 곳곳에는 이원성과 양극성의 통합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심오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각 카드 속에 담긴 이 상징들이 어떻게 통합의 과정을 보여주는지, 실제 리딩과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The Magician, 마법사죠. 숫자와 명칭을 먼저 보고 갈게요. 숫자 1은 창조와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번이 시작 직전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1번은 현실에서 실제로 시작하는 것, 창조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작, 출발, 나의 의지, 주체적 행동 등으로 해석되죠. 로마 숫자 1은 영어로 I라는 점에서 자, 주체로 읽혀지기도 해요. 참 직관적이죠. 수비학적으로는 1은 하나, 일체, 처음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새로운 단계, 기회를 나타내기도 하고 남성성, 적극성, 리더십으로 확대 해석도 가능해요. 카드 명칭은 The Magician, 마법사예요. 웨이트 이전에는 마구스, 저글러, The Cast of the Dice, 마운티뱅크 등으로 마술사, 요술쟁이, 거리의 마술사,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 협잡꾼, 사기꾼 등으로 불렸어요.
초기에는 속임수나 재치 있는 기술자의 이미지가 더 강했죠. 그렇지만 점차 그 의미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는 사람, 창조적 행위자의 이미지로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타로 카드가 황금 새벽해와 같은 비밀 결사 조직에서 영적 도구로 사용되면서 점점 더 사기꾼과 같은 의미는 사라지고 연금술사 또는 물질과 영혼을 이어 현실을 창조하는 의지가 살아있는 신성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더 매지션 마법사로 정착되고 웨이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아폴로 신의 용모를 한 인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의지와 행동으로 현실화하는 사람, 창조적 시작을 주도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해볼게요. 한 남자가 흰색 가운 위에 붉은 망토를 걸치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있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흰색 띠를 두르고 그 위에는 램니스게이트라고 불리는 무한대 기호가 떠 있어요. 허리에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문 형태로 우로보로스가 허리를 감고 있죠. 남자 앞 탁자 위에는 지팡이, 컵, 검, 펜타클이 놓여 있어요. 배경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위쪽으로 붉은 장미 덩쿨이, 아래 전경에는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꽃이 함께 피어 있고요.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하늘과 땅의 융합, 사원소의 조화, 주인공의 의지에 의한 현실화, 물질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선 마법사의 포즈, 양팔이 각각 위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이것은 as above, so below,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몸짓인데 헤르메스주의 전통에서 유래한 격언으로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문구에서 파생되었어요. 우주 질서, 즉 상위 세계와 인간의 삶, 즉 지상 또는 하위 세계가 서로 대응되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해요. 하늘의 법칙이 땅에서도 작동하고 정신세계의 원리가 물질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된다라는 의미예요. 헤르메스주의란 영어로 hermeticism, 한국어로는 헤르메스주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그리스, 로마 및 이집트 신비사상이 밀접하게 연결된 철학적, 종교적 전통으로 연금술, 점성술, 신비학적 수행 등을 포함하는 체계예요. 그 책임은, 그 핵심은 우주와 인간, 신성과 물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즉 as above, so below가 헤르메스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구절이에요. 어렵게 풀이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표현하자면 위는 하늘, 신성, 영적 차원의 거시 우주를 의미하고 아래는 지구, 인간, 물질적 차원, 미시 우주를 뜻하는 것으로 이 구절은 정신에서 일어난 일이 물질 세계에서도 반영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가 현실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메시지예요. as above, so below의 포즈를 취하는 마법사는 두 차원의 동일한 법칙이나 원리를 공유하는 매개체이자 정신이 물질로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는 통로이자 그것을 전하는 인물이에요. 마법사가 들고 있는 위와 아래 양쪽 끝이 똑같이 도토리 모양으로 생긴 지팡이 역시 이러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도토리는 잠재력, 성장, 번영을 상징하는데 내면의 변화와 정신적 성숙이 곧 현실의 풍요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도토리 모양의 지팡이는 곧 영적 차원의 변화가 물질 세계에 반영된다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내면의 자원과 아이디어, 신념, 에너지가 외부 현실의 행동, 도구, 상황 변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내적 세계, 생각, 감정, 영감 등을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아래 현실 세계로 내려보내
모습을 드러내게 하라라는 의미죠. 위의 세계에서 발화된 에너지가 아래 세계에서 형태로 실현될 때 비로소 창조의 과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또한 이 흐름은 현실의 행동이나 외부 상태가 다시 내부 세계, 의식, 신념, 영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실전 상담에서는 지금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현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법사는 내담자에게 단지 아이디어나 영감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을 현실의 도구, 기술, 계획, 행동으로 바꾸어야 할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담자가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원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마법사 앞에 탁자 위에는 4가지 도구, 지팡이, 컵, 검, 펜타클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불, 물, 공기, 흙의 4원소가 모두 있다는 것으로 창조에 필요한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마법사는 이 4가지 원소의 힘을 통해 생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지팡이 불은 마법사의 열정, 의지, 영감, 창조의 불꽃을 의미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법사가 단순히 상상이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세상에 발휘하고 실행으로 옮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컵은 물의 원소로 감정과 직관, 감수성을 상징하죠. 마법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마법사 카드의 원소가 공기이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성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검은 바로 이 공기 원소로 이성, 생각, 결정, 결단, 지식, 언어, 논리, 정보 등의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또한 생각도 컨트롤하고 원하는 선택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고 그것에 필요한 이성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마법사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언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완전히 전념하겠죠. 공기 원소가 갖고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에너지가 마법사에게 있는 거예요. 펜타클은 흙 원소로 현실화, 물질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가끔 마법사는 물질화시키는 것까지만 가능하고 그 후 유지, 지속은 보장하지 않는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질화시킨 것을 유지, 지속할 잠재성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마법사에게는 불과 펜타클 원소의 에너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법사 카드는 자아, 이고가 처음으로 생겨나고 강조된다고 해요. 0번 더 풀이 무의식적 순수성과 잠재력의 상태였다면 1번 마법사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명확히 인식되기 시작하죠. 자아가 확립된 상태에서 목표와 의지가 확실함으로 그것을 통해 생각이 현실화되고 정신이 물질로 구체화되는 창조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아의 확립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에요. 그 확고함이 자기 확신으로 작용하면 창조의 힘이 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자기중심적 또는 자만으로 기울 수 있어요. 역방향의 경우이죠. 특히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거나 일적으로도 판단 오류를 불러올 수 있어요. 창조의 마법사 모티브는 중세의 연금술사예요. 원래 연금술사는 흔한 금속을 변화시켜 귀한 금을 만들어내려 했던 사람인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함이 밝혀졌죠. 하지만 연금술의 시도는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지적 실험의 과정이 되면서 연금술사는 화학, 천문학, 수학, 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혀야 했어요.
이로 인해 연금술사는 사기꾼이나 가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 실험가, 실천가, 계몽인, 지식인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연금술사의 이런 면이 흔히 있는 자원들, 불, 물, 공기, 흙을 이용해서 물질적, 현실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마법사의 이미지에 투영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법사가 입고 있는 옷도 연금술사의 복장에 가깝다고 해요. 흰색 로브 가운데 허리에 두른 우로보로스 상징이 눈에 들어오죠. 뱀이 자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상징인데요. 뱀은 허물을 벗으면 새로운 표피가 생기는 탈피 개체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또 뱀은 지상에 나올 수도 땅속 깊숙이도 들어갈 수 있으며 동면을 하는데 이로 인해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존재로 여겨져요.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영원한 불멸과 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마법사의 머리 위에 무한대의 순환을 의미하는 렘니스케이트 메비우스 띠를 볼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상위 세계, 영적 세계, 영감, 영혼과 하위 세계, 현실 세계, 행동의 흐름이 활성화되어 있고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생각과 의지,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물질화,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 마법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마법사가 받은 것들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메비우스 띠와 우로보로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마법사의 복장은 흰색과 빨간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무척 눈에 띄는데요. 이것은 창조를 통해 어떤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실제 행동에서 버텨내는 용기, 열정, 의지, 행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붉은색이고 그런 열정 등이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데 흰색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다른 생각 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순수한 진정성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열정과 그것을 해내는 순수한 행동력을 붉은색과 흰색이 표현하고 있고 이런 열정과 순수한 믿음은 신비주의에서 강조되는 핵심이기도 해요. 이 역시도 이원성, 양극성의 조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는 전경에 피어있는 붉은 장미와 흰색 백합으로도 보여져요. 두 꽃이 한 장면 안에 함께 피어 있다는 것은 물질적 의지와 영적 순수함이 하나의 조화 속에 피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장미와 백합을 The Floss Campi and Relium Convallium 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구는 원래 아가사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라는 구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귀한 존재이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과 들판에 흔히 피는 야생화가 정원의 꽃들로 길러지는 변화를 상징하는 문구예요. 웨이트는 이를 통해 마법사의 창조 행위가 단순한 재능의 발현이 아니라 끊임없는 단련과 정화를 통해 완성된 결과임을 말하고자 했어요. 그는 이것을 Culture of Aspiration, 열망의 교화, 열망의 가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내면의 잠재력 또는 존재하는 능력이나 상태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러지고 개발되어 마치 정원의 꽃들처럼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요약하자면 마법사가 야생의 꽃을 정원의 꽃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길렀다는 마법사의 능력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내면적 자원과 영감을 끊임없이 다듬고 가꾸어서 혼돈의 가능성을
질서 있는 창조로 변환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마법사는 선천적인 재능의 상징이라기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길러낸 창조자예요. 그는 신의 힘을 흉내내는 마술사가 아니라 자연과 영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훈련과 실천을 통해 체화한 진정한 연금술사인 거죠. 결국 붉은 장미와 흰 백합은 인간의 욕망과 영적 순수함이 만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 그리고 타고난 가능성을 가꾸어 창조로 승화시킨 정신적 진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미와 백합은 이곳이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성한 곳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이런 장미 덩굴 장소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비밀 공간이라고 본다는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그런 신비로운 공간에서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눈동자가 정확히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무언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을 때 눈을 크게 뜨지 않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뜨지도 감지도 않은 집중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은 머리에 두른 흰색 띠에서도 알 수 있어요. 머리를 쓰면서 의식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는 거죠. 어떤 의지를 표명하거나 또는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일 때도 머리띠를 두르곤 해요. 아무튼 마법사는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물질화,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배경은 긍정적임을 강조하는 색상이죠. 이것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자신감과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마법사 몸 전체 흰색 후광은 영적 컬러예요. 신성과 연결된 상태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성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결과물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법사 카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가진 자원과 능력을 바탕으로 행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의지와 실행력도 갖추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마법사가 현재 상황에 나왔다는 것은 내담자가 마법사처럼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점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내담자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확고한 목표나 의지가 세워져 있을 때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경우 내담자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추진력을 갖추고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행동으로 옮기려는 결단력을 지니고 있어요. 만약 목표가 명확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내담자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그럼 최소한 한 걸음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일이나 직업, 사업적 측면에서 지금 자신이 하려는 것을 실행하기 위한 자원, 기술, 기회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곧바로 실행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고 스스로 주도적, 능동적으로 해내려는 의지가 강해요. 머리를 써서 해야 하는 일이나 이성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도 자주 등장해요.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전략을 짤 때도 마법사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잠재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려 할 때도 많이 나와요. 새로운 연애, 사랑의 시작이 가능해요. 특히 수동적이기보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미 커플인 경우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리드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어요. 기존의 연애 관계에서도 내담자의 매력과 자신감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거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시점이에요.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돼요. 금전이나 재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현실적 가치로 바꿀 수 있는 시기예요.
만약 준비를 해왔거나 실력을 쌓아온 일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한 신호이죠. 투자나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능력과 기획력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재능이 있는데 방향이 없거나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행이 없다면 잠재력이 묻혀버릴 수도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좋겠죠. 잘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죠. 문제점이나 방해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 해석은 그 카드처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마법사의 경우는 분명 자신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 예를 들어 자신감, 의지, 실행력, 창조력 등이 있음에도 실행의 지연, 결단력 부족으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너무 자만해서 뭔가 당연히 자연스레 현실화되겠지, 해결되겠지, 나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너무 자신만 믿고 무리하는 상태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어요. 조언으로는 마법사가 되어라 라는 것이니까 자신감,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창조하고 스스로를 믿고 실행하라는 것이겠죠. 자신이 지금 가진 내적, 외적 자원과 도구들을 사용하고 통합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점이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어떤 목표에 대해 기대만 하지 말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법사가 나왔는데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망설임, 자기 불신 등으로 기회를 놓쳐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에요.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자아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라는 평판이 있더라도 스스로 옳다고 믿고 결정한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에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우선 물질적 흐름의 결과를 먼저 보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계획, 가지고 있는 목표가 현실화된다는 신호예요. 일이나 직업, 금전적 영역에서 물질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적 결과물은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 생기는 결과이고 막연히 되겠지 또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물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그런 물질적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했다면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카드예요. 특히 학업적 성취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예요. 머리를 많이 쓰고 언어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긍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자신이 마음 먹고 실행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학위를 따는 경우는 물론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나 시험을 보는 경우도 좋은 결과를 예상해요. 직장 생활에서는 승진, 인사이동, 연봉 협상에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고 사업가나 프리랜서인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단 정해진 기간 안에는 자신의 노력만큼 성취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리스크 관리를 잘 했다면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법사가 결과로 나왔다는 것은 내담자의 노력이 현실적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관계적 측면의 결과를 보면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어요. 협상, 계약, 설득을 하고 머리나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컨트롤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끌고 나갈 수 있어요. 상대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해도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나 끌려오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나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 나가는 관계라면 개척할 수도 좋아질 수도 있는 카드예요.
이미 연인인 경우는 관계를 공식화할 수도 있고요. 변화를 맞이하는 국면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애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자리에 마법사가 나왔다면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닐 거예요. 일단 마법사는 연애에 최적화된 인물도 아니고 관계에 있어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 있고 목표가 뚜렷할 뿐 아니라 너무나 이성적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기에 상대방 자리에 나오면 내담자에게는 피곤한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가 잘 흘러가고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카드는 마법사보다 더 확실한 그림인 컵2나 러버스 같은 두 사람이 함께 있다던가 서로 가깝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카드로 많이 보여줘요. 마음이 열리는 컵 에이스, 열정이 시작되는 완드 에이스나 인물 카드인 시종 카드들로도 많이 보여주고요. 마법사는 공기원소예요. 0번의 더풀도 공기원소였죠. 바보의 공기원소는 가볍고 자유로운 에너지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 공기원소인 마법사 카드는 더풀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목표가 확실한 에너지에 가까워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머리를 쓰고 모든 이성적 에너지를 공기 원소를 통해서 마법사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한 공기 원소예요. 공기 원소는 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인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쉽게 타인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집중해서 그것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의 컨트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마법사 명칭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창조의 원리와 그것을 어떻게 물질화시키는지 그 방법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법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르카드와의 조합을 볼게요. 연애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미래에 마법사가 나오고 결과 자리에 관계 지향적인 카드 컵2 또는 러버스가 나온다면 이 사람이 오직 연애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다가가고 움직이고 고백을 하거나 표현을 해서 관계 결합적인 결과물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 마법사가 결과 자리에 단독으로 나온다면 연애나 관계를 시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 마법사 다음에 펜타클 8과 같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카드가 나온다면 연애보다는 일을 하는 것에 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연애가 아니라 일의 성취나 성공 같은 것인 거죠. 마법사 다음에 2번 고위 여사제가 나온다면 지금은 단지 행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소리도 함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기술이나 자원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왜 이걸 하려 하는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에 숨겨진 함정이나 요소들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2번 The High Priestess 고위 여사제를 볼게요. 숫자 2번은 이것과 저것 양극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깨하게 되는 숫자예요. 1번 마법사가 의지의 창조와 단일성을 보여주었다면 2번 고위 여사제는 그 의지를 내면으로 끌어들여 대립된 두 세계를 조화롭게 잇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숫자 2는 카드의 구도 안에서도 표현되어 있어요. 흑과 백의 기둥 가운데 고위 여사제가 앉아있는 자체가 2를 의미하고 그래서 로마 숫자 2를 그림 전체에 포함시켜서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드 속에 나타난 이원성의 균형과 조화를 실천하는 인물이 바로 고위 여사제이고, 이런 이원성과 균형과 조화라는 개념을 여러 상징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The High Priestess, 고위 여사제의 명칭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위 여사제의 고위라는 것은 높은 차원의 지혜,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은 여성 사제를 의미하는데, 웨이트가 고위 여사제라고 타이틀을 붙이기 전까지 이 카드를 지칭하는 명칭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웨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과거에 어머니 또는 교황의 아내는 카드의 상징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역사적으로 고위 여사제의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 또는 교황의 아내로부터 왔다는 시각에 비판적이었죠. 그러면서 더 팝 요한, 교황 요한나 또는 Female Pontiff, 여성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소개했는데, 교황 요한나는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9세기 중반 실존 인물인데, 잉글랜드 출신으로 남장을 한 여성으로 교황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제례 행렬 도중 출산을 하는 바람에 여성임이 밝혀져 파면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전설은 1647년의 역사적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성 교황이라는 상징을 남겼고, 결국은 여성 교황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웨이트는 또 하나의 고위 여사제의 역사상을 제시하는데, 바로 쉐키나예요.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신의 여성적 현존을 뜻해요. 고대 전통에서 신은 원래 남성으로 인식되지만, 이 쉐키나는 신의 여성적 측면을 말해요. 비밀스럽게 계승되어지는 것, 전승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또는 instituted mysteries, 설립된 비법들 중 고차원의 의미로 여성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토라가 신비한 여성에 비유되듯이요. 웨이트는 이런 쉐키나라는 개념이 고위 여사제와 가장 일치한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저서에서는 고위 여사제를 토라라는 경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토라라는 경전을 들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경전의 진리를 품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지혜와 교회의 화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웨이트의 원서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세한 배경 지식이나 각 카드의 역사적 흐름 일화 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세히 다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2026년 봄쯤에는 개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웨이트의 견해로부터 결론 지을 수 있는 내용은, 이번에 고위 여사제가 5번 교황의 아내라는 웨이트 이전의 해석을 반박하고, 여성 교황이 가장 적합한 의미이고, 메이저 아르카나 구조 안에서는 마법사는 남성을 대표, 고위 여사제는 여성을 대표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이번 고위 여사제는 78장 타로 카드 중 가장 심오한 배경과 의미를 가지는 가장 높고 거룩한 카드라고 여겨져요. 우리는 이 카드가 실전 상담 장면에서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니, 그것을 감안한 내용들을 우선해서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할게요. 배경으로 오른쪽에 백, 왼쪽에 흑의 두 기둥 사이에 한 여성이 가운데 구 형체의 양쪽에 뿔이 달린 모양의 왕관을 쓰고 고요히 앉아 있어요. 뒷 배경은 바다인데 두 기둥 사이에 야자나무와 석류가 수놓아진 장막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인의 발 아래에는 커다란 초승달이 놓여 있어요. 여인은 흰색 옷 위에 푸른색 망토를 걸치고 가슴에는 큰 등변형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매우 정적인 상태로 깊은 고요 속에서 지혜와 비밀의 문턱을 지키는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우선 백과 흑의 기둥을 먼저 볼게요. 두 기둥에는 각각 히브리어로 야킨과 보아즈, 첫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성경 속 예루살렘의 첫 성전 솔로몬 성전 앞 현관에 세워졌던 청둥 기둥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어요. 야킨은 히브리어로 그가 세울 것이다를 뜻하고 보아즈는 그분 안에 힘이 있다를 의미해요. 두 내용을 합쳐보면 하느님이 세우시며 그 안에 신의 힘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돼요. 즉, 이 기둥들은 신의 임재와 권능, 영적 기반의 확립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전통과 프리메이슨에서는 이 두 기둥이 성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상징한다고 봐요. 프리메이슨 집회 장소 로지 입구에는 항상 좌우에 두 기둥이 세워지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입문의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둥은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하는 경계의 상징이에요. 또한 프리메이슨 로지의 바닥에는 흑백 격자무늬가 놓여 있는데 이는 우주 안의 모든 대립적 원리,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 의식과 무의식을 상징해요. 웨이트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서 두 기둥을 직접적으로 흑과 백으로 표현하면서 두 컬러의 대비를 통해 이원성의 조화와 균형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그려놨죠. 오른쪽에 야킨, 백색 기둥은 남성적이고 왼쪽에 보아즈, 흑색 기둥은 여성적이고 수용적이고 음의 에너지로 이 양극성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여사제가 앉아있다라는 것은 정반대의 힘들, 빛과 어두움,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그것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야킨에 세워진다는 의미와 보아즈의 힘이 통합되어 내면의 강건함과 영적 기반이 확립된다는 의미이고요. 여사제가 의미하는 감성과 직관은 무의식적 감정 위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단한 기반 위에서 깊은 통찰과 내면의 질서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위 여사제는 일반 의식과 심층 의식 사이, 세속과 영적 세계의 경계에 서 있는 문지기이며 그곳에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턱, threshold의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위 여사제의 뒷배경에는 야자나무와 석류무늬가 수놓인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 역시 이원성의 조화와 경계의 상징이에요. 여기에도 양과 음의 에너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바로 야자나무와 석류예요. 야자나무 대신 가끔 종려나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검 에이스에서도 했지만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한 분과로 대추야자라고 해요. 그 이유는 대추 열매 같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명칭인 야자나무 명칭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야자나무, 석류 역시 이원성의 조합이에요. 야자나무는 고대 중동 지역 또는 지중해 문화에서 승리, 영광, 평화, 장수 등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는 기록이 있죠. 여기서는 그런 재생력을 가진 남성성, 힘, 생성력 등을 의미해요. 반면 석류는 고대 신화에서 여성의 재생과 비밀의 열매로 등장해요. 가장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포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하세계의 신 사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기 전 석류 씨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전설이죠. 이때 석류는 고대 신화에서 여성의 재생과 비밀의 열매로 등장해요. 가장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포네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하세계의 신 사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기 전 석류씨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지상과 지하를 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전설이죠. 이때 석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 풍요와 휴식, 지상과 지하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해요. 그래서 생명의 순환과 시간의 흐름, 재생의 비밀을 담은 신화적 상징물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메테르 여신의 스토리를 알면 좋아요.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에 관련된 부분만이라도요. 유대교, 기독교 전통에서도 석류는 다산, 풍요, 생명, 여성성의 상징으로 여러 문헌에 등장해요. 카발라에서 잠시 언급했던 풍부한 잠재력, 비밀스런 지혜의 씨앗, 생명의 리듬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죠. 그래서 이 장막의 수노인 야자수와 석류의 조합은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의 결합으로 해석되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현상계와 초현실계의 경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무늬들은 그 경계 너머의 풍요로운 지혜와 감춰진 생명력을 상징하는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봐요. 이 휘장은 앞쪽의 세계와 뒤쪽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휘장을 걷어내고 나면 뒤가 전부 바다예요. 바다는 무의식의 저장고이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요. 또 물은 타로카드에서 감정이죠. 물의 근원인 바다는 무의식 안에 있는 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어떤 마음인지 감정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내면의 존재가 고위 여사제인 거죠. 그리고 머리 위에 호운드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양쪽 뿔 사이에 동그란 구형이 있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왕관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고대 이집트 여신 이시스와 하토르의 왕관에서 유래되었다는 관점인데요. 두 여신 모두 양쪽 솥불 사이에 태양 원반을 올린 왕관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죠. 웨이트는 직접적으로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시스는 이집트 여신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타로에서 종종 귀한 여성의 이미지와 많이 연관되는데 고위 여사제뿐만 아니라 이후 보게 될 17번 별 카드에서도 주인공의 모습을 이시스와 연관짓는 해석이 꽤 존재해요. 이시스는 마법과 지혜를 다루고 수호했으며 숨겨진 지식, 감춰진 비밀을 아는 여신으로 베일을 쓴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하죠. 베일을 쓴 여신은 감춰진 지혜와 신비한 지식을 상징하는데 고위 여사제가 감춰진 비밀스러운 지혜를 상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해요. 그래서 고위 여사제는 이시스의 비밀스럽고 순수한 지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이시스의 이러한 이미지는 이후 성모 마리아로 흡수되었다고 해서 고위 여사제의 이미지를 성모 마리아에 대입하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웨이트는 거부했죠. 이 왕관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왕관 전체가 달의 주기를 상징한다는 해석이에요. 왕관의 가운데 구체가 보름달, 양쪽 뿔 모양은 각각 왼쪽이 초승달, 오른쪽이 금음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타로의 전통적 해석이나 신비주의에서 달의 주기는 중요한 상징이고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이 한데 어우러진 삼중의 여신, 트리플 가디스의 모습은 여성의 생애를 상징한다고 해요. 초승달은 여성이 결혼하기 전 처녀 시절을, 보름달은 어머니의 시기, 금음달은 노년기를 말한다고 보는데 이런 달의 주기와 여성의 생애를 연결시키는 해석은 신비주의에서 중요한 상징이라 잠시 보고 갈게요. 초승달은 결혼 전 처녀의 시기를 말해요. 혼자의 몸이라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죠. 이번 고위 여사제 발밑에 놓인 큰 초승달 모양이 고위 여사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보다는 그녀가 달과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임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요. 직관, 무의식, 감정의 흐름, 정적이고 수용적인 원리 등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남성적 태양과는 반대의 의미인 거죠. 보름달은 완전히 차오른 만월로 무르익고 성숙한 여성, 풍요,
창조력을 상징해요. 임신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에너지죠. 이 보름달의 단계는 3번의 여황제에 해당해요. 마지막으로 금음달은 달이 저무는 단계로 쇠퇴하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완성되는 가장 지혜로운 할머니 단계로 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인자하고 현명한 여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이 세트로 달의 주기를 완벽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순환의 단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암시해요. 이렇게 달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음의 에너지이고 그것을 왕관으로 쓰고 있는 고위 여사제는 단순히 직관과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 시간과 생명, 영적 성장의 주기를 통찰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런 달의 의미를 실제 상담 장면에 적용시킨다면 적절한 시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또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내면의 리듬을 살피고 감정이나 직관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살피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달의 주기가 반복되듯 반복되는 패턴이나 내면의 주기성을 상기시켜 이전의 흐름을 놓쳤다면 이후에는 그 패턴을 관찰하고 주기의 전환점을 포착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타이밍을 잘 맞추라는 말이겠죠. 여사제가 입고 있는 옷은 그녀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안쪽에 흰색 드레스는 정화, 순수, 신성한 영역, 무의식, 내면의 빛, 숨겨진 진실, 지혜의 표식이고 안쪽에 입었다는 것은 내면을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푸른색 망토는 빛과 잠재의식, 직관을 상징하며 물의 원소와도 연결되고 있어요. 고요한 감정의 흐름, 내면의 통찰, 진리의 수용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토라 경전이 푸른 망토에 의해 일부 가리워졌는데 토라가 원래는 뒤에 H가 더 있는 토라인데 가리워졌다고도 해요. 이 일부가 가리워진 것은 어떤 내용은 말로 전해지지만 어떤 내용은 암시가 되는, 즉 모든 진리는 한 번에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 토라 경전에 의해 한 손이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비밀 지식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토라는 유대교 경전인데 율법을 비롯해서 비밀스런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웨이트도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지만 토라는 여성에 비유되며 고위 여사제 존재 자체가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해석들도 있어요. 이 토라의 내용은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없고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손이 이 토라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신성과의 1대1 깨달음, 만남, 연결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크게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보통 십자가와는 달리 4개의 변이 모두 똑같은 등변 십자가예요. 이것은 이 십자가가 기독교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초월한 또는 모든 종교의 십자가라는 의미로 더 넓고 보편적인 영성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장 부위에 있다는 것은 지식이나 통찰이 머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내면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변 십자가는 의식과 무의식, 감각과 지성, 내면과 외면을 통합하는 축이며 여사제가 보여주는 조화와 균형의 핵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타로 카드가 영적 수련을 위한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고려해 꽤 심오한 부분까지 가볍게라도 커버했어요. 이번 고위 여사제는 영적 지혜와 깨달음을 지닌 신성한 여성 존재로 실전 리딩에서 이번 고위 여사제의 중요한 의미는 그녀가 직관, 내면의 지혜, 잠재적 지식, 감춰진 진실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면 지금은 성찰, 침묵, 관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행동보다는 듣고, 느끼고, 확인하고 베일 뒤에 숨겨진 지혜에 접근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것보다 내부의 마음 또는 직관, 자신의 통찰력에 좀 더 집중하고 의존하라는 것이죠. 현재 상황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지금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멈춤, 관찰, 직관, 듣기를 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앞에서 봤었던 마법사 카드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함을 알렸다면, 그와 정반대로 고위 여사제는 섣불리 움직이거나 행동하거나 나서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의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고요하게 머무르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볼 때라는 것이고, 내담자도 그렇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상태인 거죠. 외부의 상황이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을 수 있고, 보기와 다르게 속으로 감추어진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야자수와 석류문이 휘장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직관을 발휘해야 하고요. 현재 혼란한 상태라면 그것은 지금이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고 준비할 시기라는 거예요. 뭔가를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관철이나 숙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요. 일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모두 변화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동을 원하는 경우는 서두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비하고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내담자의 내면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이제 떠오르고 있을 수 있어요. 창업, 새로운 연애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 내담자 스스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상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으니 특별한 변화가 없겠죠. 지금은 내면에서 자라는 씨앗처럼 잠재력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찾는 중이고요. 현재 상황에 답이 놓여 있지만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느낌, 직관, 고요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또는 직업을 구할 때 이것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곳이고 일인지 스스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면의 소리, 직관이 흐르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문제점이나 방해물로는 내면의 소리나 직관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을 때, 아니면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다면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너무 움직이려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정체, 머뭇거림, 행동을 망설이는 태도가 흐름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솔직한 내 의견이나 감정을 너무 늦게 말하게 되면 상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을 수 있죠. 중요한 결정,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선택을 빨리 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고위 여사제가 문제점이나 방해물 자리에 나왔다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오래 멈춰 있지 말라 경고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는 직관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언으로는 고위 여사제처럼 하라라는 것이 조언이 되겠죠. 즉, 고요 속에 답이 있으니 그것을 들어라라는 메시지예요. 자중자애하고 관찰하고 숙고하며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밖으로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법사와 정반대예요. 마법사는 자신이 나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솔선수범해야 했다면, 고위 여사제는 한마디로 나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신께 맡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듯이 모두 신께 맡긴다는 의미인데, 야킨과 부아즈 상징에 따른 해석이에요. 야킨은 그분이 세우다라는 의미, 부아즈는 그분의 능력, 힘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 주실 거니까 내가 굳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신성한 질서에 맡기고 자연의 흐름을 신뢰할 때이다 라는 조언이에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일, 사업, 재물 등의 물질적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지금 당장 큰 수확이나 외형적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면의 준비나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에 머물러요. 또 주변이 조용하고 외부적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내면에서는 엄청난 내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데에는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거나 좀 더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투자나 사업의 기회를 탐색 중이거나 정보를 모으는 중이거나 감춰진 부분이 없는지 찾는 시기예요. 자신이 하려는 분야에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는 그것을 쌓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출 상승, 임금 상승, 투자 성과와 같은 즉각적 보상에는 부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이동, 변화에 대해서는 이직, 이사, 여행, 계약 등은 모두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거예요.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움직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고 조금 참고 시기를 잘 살피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은 그냥 가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할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때가 왔을 때 마법사처럼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도 있고 가끔 침묵도 필요하고 내면에 집중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기도 필요한 것이겠죠. 고위 여사제 카드는 물의 원소를 갖고 있어요. 물은 경계 없이 스며들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 세계, 저 세계 사이에 관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직관과 의식 사이에 있어요. 이런 인물들은 현실화, 물질화와 관련이 없고 상상 속에 머무르고 수면 위로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에서 고위 여사제가 결과 자리에 나왔다면 아직 변화하고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고위 여사제 발밑에 초승달이 여성이 결혼하기 전 혼자인 상태를 말한다는 해석에 따르면 고위 여사제가 결과 자리에 나오면 홀로 존재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특히 연애에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움직여야 관계가 형성되는데 아무리 상대가 열렬히 구애해도 한쪽이 너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맺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고위 여사제는 움직이지도 표현하지도 선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변화가 없고 드러나지 않아요. 실제로 연애 관련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고위 여사제가 결과로 나오면 그 기간 안에는 만남이 없어요. 내담자 본인의 에너지 자체가 연애나 관계 쪽에 적극적으로 발휘해지지가 않아요. 연애라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자 변화이자 선택이 필요한 과정인데 고위 여사제는 선택을 하지 않는 인물이므로 연애가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죠. 만약 좋아하는 사람의 자리에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 연애 시작 전이라면 시작이 되기 어렵고 연애 중이라면 내담자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표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니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죠.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아요. 변화를 하려 하지 않으므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겠죠. 특히 이혼의 경우에도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혼이 마무리되기 어려워요. 또는 고위 여사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깊은 내면을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진정한 관계 구축을 해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만 고위 여사제를 마치고요. 사실 하고 싶은 말 절반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해요. 3번 여황제와 4번 황제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